장관님,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요,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한 151건이고, 액수가 대략 한 2,800억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평균 대략 잡아도 한 200억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노동자들 사정을 감안해 봤을 때 결국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노동자분들이 받는 고통 굉장히 심대하다. 장관님도 그래서 본회의 때 관련된 질의를 받고 개인적 고통이 굉장히 심대할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당이나 정의당에서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법들을 좀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장관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에 충돌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예. 헌법에 충돌 있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ILO 같은 국제노동기구, 우리도 가입되어 있는 이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노조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배 가압류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예. 그런데 이 국제노동기구 ILO의 이런 권고와 같은 역할을 수십 년 전에 이미 한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배우겠습니다. 예, 바로 우리 국회입니다. 1953년에 정부안으로 노동쟁의 조정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었습니다. 이때 법 문구를 보시면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 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정부안이 국회에 온 겁니다. 안은 사실 지금부터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국회에서 논의가 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구대로라면 부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에 의해서 노조의 운영이 명랑치 않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운영이라는 것이 일시에 종식이 될 그런 염려가 있는 까닭으로 이 정당이라는 문자를 삭제하자 라고 국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넘겨주시죠. 정당한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통과됐습니다. 지금하고는 입법 체계가 좀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쟁의 행위 자체에 대해 적법한 쟁의 자체는 할 수 있죠. 이 법에 의견이라는 제한 문구가 들어갔는데 네. 예, 넘겨주시죠. 이 당시의 헌법이 지금과 재산권 관련돼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를 가지고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파업권을 제한한다라는 취지로 수정이 돼서 정당이라는 문구가 없이 법이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넘겨주시죠. 그런데 이 문구가 현재 법체계처럼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바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포고 6호로 노동조합 전부 다 해산해버리고 나서 63년 4월에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현행과 같은 법문으로 수정해버립니다. 이 법에 의한 쟁의라는 표현으로 넘겨주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개정안 내용 자체가 이전에 우리 헌법과 현재 헌법과 유사한 거의 같은 규정체계의 재산권 규정을 갖고 있는 헌법체계에서 위헌이 아니었었다라는 점하고 오히려 현행법처럼 바뀐 거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위헌적 기구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는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이루어진 작업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헌법 충돌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의 연역을 보면 오히려 헌법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허용된 적이 있었고 허용된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된 바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노란봉투법 또는 관련된 규정이 심사될 때 법무부의 입장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제가 헌법적 충돌이라는 점 말씀드린 거는 이게 노동권 관점에서보다는 이건 특정한 사람들의 경우에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사인 간의 민사 책임을 면제한다는 조항이라서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그 파격적이라는 이유가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사인 간의 관계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사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민법이죠. 근데 그 네.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지고 발전되어 온 게 노동법입니다. 위원님, 지난 그 부분에 5년간, 지난 그 5년간 부분에 다 할 수 대해서는 있었는데 당연히 아실 안 하신 겁니다. 것도 이런 충돌 같은 거 그래서- 감안하신 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지난 헌법 체계에 있었던 재산권 보호 조항이라든지 다른 법 체계와 크게 다른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헌법 체계에서도 과거에 우리가 1953년에 가졌던 노동쟁의 조정법과 같은 규정을 가질 수 있다. 그 예. 부분이 반드시 헌법 저도- 충돌이라고 판단할 수는 예. 없다. 과도한 그러니까 그 부분에 손대- 대해서 예. 판단하실 때 예. 과거 연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현행법이 우리가 지금 위헌적인 기구라고 얘기하는 국가재건 최고위에서 만들어진 대로 지금 이행이 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네. 바로잡혀야 될 부분인 거고, 특히 우리 국회에서는 최근에 유신이 올해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여러 법들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결의안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수정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만큼 다양하게 폭넓게 그런 사정들을 고려하셔서 입장을 정하고 입법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뜻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예. ILO나 이런 국제기구에서도 수차례 공고를 해오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당연히 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예. 가지고 있고요.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오히려 외교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역시 고려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굉장히 큰 지금까지 법적 이슈고요. 이 예. 이슈에 의해서 고통받고 그로 인해서 목숨까지 잃었던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요구한 것도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3초만 말씀하실 기회 주시면 네, 어떻겠습니까? 그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정말 과다한 액수의 압류를 당한다든가 이랬을 때 고통이, 그 가족이 무너진 고통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제가 어떻게 100% 공감하겠습니까만은 저도 그거는 이해합니다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 간의 불법 행위에 있어서의 가압류라든가 이 손해배상책을 면제해주는 부분이어서 그게 굉장히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이 공감을 할 만한 케이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도 법을 이렇게 일반화하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제가 말씀드린 아까 헌법적 충돌 지점이라는 그런 거 평등권이라든가 이런 점인데요. 사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역시 지난 5년간 사실 다수당을 갖고 있었지만 추진 안 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하실 때 그 부분도 사실 이게 무조건 가야 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의 법체계 전체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관님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지난번에 이루어졌던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 목적 알고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수사를 못하게 해서 범죄 수사를 위축시키는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고, 오늘도 비슷한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제가 헌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헌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행정 입법은 분명히 그 범위와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특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행정 입법으로 입법 목적을 창설하는 것 됩니까 안 됩니까? 헌법 정신, 헌법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예. 자,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장관님은 지난번 이루어진 법 개정이 수사 범위, 특히 검찰의 수사 범위를 줄이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행정입법의 한계로서 입법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창설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또는 입법 취지와 달리 수사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임입법 한계 벗어난 거 아니에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짧게만 좀 얘기해 주세요. 원래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거니까. 원래 추미애 장관이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기괴할 정도로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제가 원복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와 그거 줄인 그 등으로 하는 네. 그 취지를 저는 위임 이 법의 문구 그대로 해석해서 시행령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취지를 벗어날 거라 그런 취지가 저는 관련돼서 제가 아니라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법제처장님도 나와 계실 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질문했냐면 과일, 채소, 고기, 생선 등 대통령이 정하는 식재료에서 만약에 과일과 채소를 삭제했는데 입법자가
그 삭제된 과일 채소를 고기 생선에 포함시킬 수 있냐? 이렇게 시행령을 만들 수 있냐? 그랬더니 법제처장도 이런 건 안 된다. 왜? 과일, 채소, 고기 생선이 각각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고 독립되어 있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넘겨주세요. 2020년에 법제처가 관련돼서 이미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범죄, 대형참사라는 범죄는 등합해서 쉼표로 연결되어 있는 바 이는 모두 같은 자격을 가지는 것이다. 대등한 카테고리다. 그래서 대등한 카테고리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과일, 채소, 생선, 야채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입법자가 결단을 통해서 과일, 채소를 삭제했으면 그거를 다시 고기 생선에 넣는 것처럼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법제처의 2020년 해석에 따르면. 그런데 이거를 넣는 식으로 시행령을 만드셔서 입법자의 입법 목적과 다른 새로운 입법 목적을 창설하신 거예요. 답변 드릴까요? 네. 예, 위원님, 저기 문구가 과일 채소랑 달리 마지막에 이 문구에서 맨 마지막에 대형 참사를 넣은 거 위원님이 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앞에 부패, 경제, 공직자와 대형 참사. 사실 굉장히 교집합이 많은 영역이고 근데 불확정한 개념. 이미 저희가 예. 입법자의 입법 취지는 저걸 카테고리로 나눈다는 거였고 그것에 관련돼서 법제처도 같은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여전히 그런 해석이 유지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취지로 이번 법의 개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올해 4월에 위원님이 등을 중으로 바꿨을 때 문제가 뭔지 그때도 정확하게 제가 말씀하셨죠? 이미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지난번 그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등이 있기 때문에 앞에 과일 채소 삭제한 거를 고기 생선에 넣는 거 이런 걸 상정한 게 아니라 고기 생선하고 비슷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를 등을 이용해서 확장하는 것은 제가 상상을 했었지만 삭제한 과일 채소를 남아있는 고기 생선에 넣는 것은 생각을 하지 못했다. 완전히 이거는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우려도 뛰어넘는 그런 창의적인 입법 목적 창설이었다. 그런 취지로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자, 어차피 지난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했어요. 거예요? 권한쟁의 심판에서 결론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결론이 나오면 저는 이건 그 결론에 따라서 충분히 수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간단한 걸 여쭤볼게요, 장관님. 론스타 관련돼서 판결문 오늘 공개하셨다고 업무 보고에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오늘 보도된 거 보니까 론스타 측은 익명화 필요 없이 전면 공개를 자기네들은 주장을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익명화를 해서 공개하자고 얘기했다고 예. 위원님. 자, 이 전면 공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론스타를 압박해서 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없으면 비밀 약정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익명, 혹시 위원님 그 판정은 다 보셨습니까? 저희가 드리는 공소장 수준의 익명화예요. 그리고 그게 해석이 안 될 익명화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금융위라든가 담당자들에서 개인정보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 한도로 지은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어차피 저희가 그렇게 공개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다 써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익명화를 우리 정부가 얘기한 건 맞지만 그게 누군지 특정을 못하는 익명화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론스타는 공개를 처음에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개하자고 강하게 주장했고, 론스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개에 동의한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원칙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럼 국내 금융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국내법의 저촉 여부 등을 감안해서 공소장 방식으로 지우고 하자라는 식의 결정을 했고, 최종적으로 최종본을 저희가 공개하기 전에 론스타에 보냈어요. 이대로 내겠는데 되겠냐? 거기에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론스타는 공개에 그렇게 예. 익명화를 요구한 건 우리 기준이냐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도 설명하시면서 우리 공소장이 익명화된 수준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아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전면적 공개는 어렵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제공해줄 용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제가 의정 활동에 그거 보니까 저는 그 예외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 인사정보관리단 관련돼서 저희 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뭔가 규정을 만들고 또 그 규정이 공개되고 해야 투명하게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또 한번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장관님이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오던 업무를 넘겨받아서 하는 것이다.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과거부터 해왔던 것이다. 이런 취지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인사검증을 인사청문회를 마쳤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법률상 안 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아마 공백이랄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좀 규정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김상한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게 그 상황을 규율하는 법률적 내용이 좀 섬세하게 제정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뭐 비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엊그저께 국감에서도 뭔가 규율의 공백인지 불명확함인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관님. 어차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셨다고 했으니까 관련된 규정을 만드시고 그 규정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게 또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저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기술적 노하우 차원의 매뉴얼은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상이 누구다. 또 대상이 누구고 뭐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대략적 폭은 어느 정도다. 뭐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일단 거를 매뉴얼을 갖고 있고 기술적 노하우니까 그건 공개하기 어려운데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대통령실에요. 그 질문지 있지 않습니까? 질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점은 그걸 보시면 사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되는 거고요. 제가 그걸 건의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그거 냈던 부분이고 우리도 그 추가된 부분까지 해서 공개하자는 걸 말씀드렸고 그걸 넘어서서 대상이 누구다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 구조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의뢰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1차적 객관적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규율을 저희가 스스로 만드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석준 후보자나 또 김상한 법원행정처장 등은 법무부가 대법원장 등에 대해서 인사검증하고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라면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예전에는 안 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시는 당연히 그런데요. 그렇다면 그걸 명백히 규정화해서 공개하는 것이 이런 분란 또는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서도 저희가 대법관에도 인사검증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건 잘 알고 계십니다. 예. 많이 투명해지지 않습니까? 계속 오실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고 답을 드리고 있죠. 위원님, 누가 대상인지는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의뢰하는 것이라니까요. 그 취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의 범위에 일치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좀더 시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력처에서 권한을 위임받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또 인력처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은 부분은 법무부가 하고 이런 식으로 책임 문제가 좀 명확한 부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장관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뭐 누구누구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다 책임져야지 이게 좋은 말 같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책임 소재가 모호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 기관이 관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야가 잘못됐고 누가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도 개선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기록에다 남을 것이고요. 예. 네. 규정을